자, 24가 아니고 48인데 24라고 해놨네요. 모디가 힌두를 이용해서 권력을 주었다면 무슬림의 위세가 약할 거라 생각되는데 무슬림의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나요? 무슬림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 불이익을 견디면서 살아갑니까? 역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안 살면 어떻게 합니까? 안 살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무슬림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1962년도에 중국이 인도를 침략을 하거든요. 생 군대를 양쪽에서 몰고 지금의 카슈미르하고 지금의 동북부 지역을 양쪽으로 중국이 군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아주 떡을 만들어 버리는데 인도는 아무것도 진짜 이만큼도 대응을 못해. 군대가 아니라 무슨 아이가 그런 오합지졸이니까 전쟁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국이 들어와서 완전히 개판 다치고 그냥 가버렸는데 최종 평가는 중국이 패배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익이 국제적으로 중국이 훨씬 많은 비난을 받았고 인도가 이제 또 다음에 질문에도 연결이 되겠지만 이제 마하트마 간디의 환상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집니까? 그러니까 네루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국제 질서는 상당히 이상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군대 현대화를 하고 예산 다 돌려가지고 군대로 하고 핵무기 개발하고 미국하고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중국이 파키스탄 때리니까 그게 이제 엄청난 인도된 이익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임팩트가 주어지면 그 임팩트의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핍박을 하면 사람들이 떠날 것 같은데 무슨 이슬람 종교 바꿔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상상을 초월한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너무나 많은데 이제 민법이 하나의 통일된 민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된 민법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라든가 무슨 특히 무슬림 여성 상속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서 힌두 무슬림 안에서 당하는 무슬림들이 당하는 오해와 편견과 그 억측 속에서 무조건 죄인시 되는, 옛날에 영화에 뉴욕 쌍둥이 빌딩 폭파되고 2002년도에 폭파되고 난 이후에 내 이름은 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칸은 무슬림의 성씨이기도 하지만 인도에도 칸이라는 이름이 꽤 있어요. 그리고 무슬림하고 관계없는 시크도 칸이라는 이름을, 시크 말고 하여간 다른 칸이라는 이름이 인도에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항상 의심받고 검거하면 일단 먼저 검거하고 막 이런 뭐라고 그럽니까? 하여간 법적으로 하여간 법적 용어를 몰라서 못 하겠네. 하여간 가택 연금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범죄자 취급하고. 그래서 이제 툭 하면 인도에서는 민간인들끼리 충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인가에도 델리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무슬림 커뮤니티 자체가 습격을 받아서 힌두들한테 500명인가 죽었어요. 동델리에서 500명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가버리면 그냥 다 두들 깨버리면 다 죽여버리니까 다 강간당하고.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는 어떻겠어요? 학교에서 무슬림들이 힌두 애를 만약에 애들이니까 뭐 때렸다. 그럼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힌두와 무슬림만으로 갈등의 구조를 짜지 말았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 힌두에서도 카스트로만 짜지 말고 실질적으로 잘 살고 못 사는 혹은 위계에 의한,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것도 같이 보면서 이 두 가지가 섞여져야지. 무슬림이면 무조건 핍박받고 무조건 소름당하고 무조건 의심받고 이것은 아니다. 무슬림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무슬림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도 사회를 바라볼 때 너무 본질적 그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힌두냐 이슬람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카스트가 이 카스트냐 저 카스트냐라고 분류를 하면 현실적인 역사를 잘 볼 수가 없다. 뭐냐 이런 이야기죠.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가족이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건너왔는데 애 하나가 집안에 다 똑똑한 잘 나가는데 그 남자애 아들 애만 이상하게 좀 처져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서 무시당하는 그 애가 나는 남겠다 해가지고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남은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 집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무슬림으로 바꿔서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자기가 살면서 거기서 떵떵거리고 사는 예도 존재하지만 그런 예는 아주 적고, 만약에 저는 그런 걸 보고 받지 못했는데 무슬림이 힌두로 재개종을 한다. 지금 막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재개종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소위 이제 모디 쪽에 있는 그 이제 행동대원들이 크리스찬 일수진이 크리스찬 만만하니까 무슬림은 또 큰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못 건드리고. 근데 이제 무슬림도 있어요. 원래 저들 전부 다 힌두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힌두로 가는 것은 그건 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개종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슈티라고 하는 이제 더러워졌으니까 정화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막 폭력을 쓰면서 이제 개종 운동을 하는데, 개종을 만약에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개종을 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 힌두 할게 해서 개종을 하면 사람 취급해 주겠습니까? 자기 딸이 납치당해서 그쪽에서 애 낳고 무슬림하고 살고 국가에 의해서 다시 찾아와서 인도로 데리고 오면 그 딸을 집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인도라는 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한 종교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문제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러냐.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남자가 죽어서 시체를 화장을 할 때 살아있는 여자도 생으로 화장을 했던 것이 있었다. 사띠라는 게 1987년에 없어졌지만, 법으로 금하지가 없어졌지만, 그런 모습 막 치를 떨면서 그런 저런 나라가 이 세상에 있냐라고 막 분개를 할 때 우리는 없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그런 게 있었냐. 우리 할머니가 25에서 88살 살 때까지 혼자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좀 정신 멀쩡할 때 마지막 유언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이날까지 정조를 유지하면서 혼자 살았다가 가장 값어치 있는 그거였다. 그 두 개가 뭐가 다르냐? 한쪽은 강제로 불태워서 죽이는 거 하고, 이쪽은 자발적으로 이제 혼자 살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다르기는 다르죠.
그러나 양상이 한쪽은 빨간색으로 나타나면 한쪽은 은은한 파란색으로 나타난 그 정도만 다른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 가부장적 체제에서 한 인간의 인권은 말살돼 버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왜 자꾸 쳐다보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냐. 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힌두에서 시크 종교가 만들어진 지가 한 300년 되잖아요, 지금. 시크는 카스트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시크 공동체에 가서 카스트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연구를 하고 왔어요. 카스트가 작동을 해요. 카스트 없다면서. 없어집니까? 자기 혼자 없어져요? 나 카스트 없다 그러면은 자는 무슨 카스트? 없다 카스트. 왜냐하면은 자본주의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일종의 물물 교환을 하니까 지들끼리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런데 시크는 점차 그게 약화돼가지고 지금 약간 좀 상당히 많이 약화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커뮤니티가 상당히 커서 그래요. 그런데 불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이 나는 불가촉 천민 안 할래. 나는 불교로 개종을 할래. 네 마음대로. 그럼 시체는 누가 치워? 나는 안 해. 그럼 이것이 얼른 치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는 크리스찬 달리트, 크리스찬 불가촉 천민, 불교 불가촉 천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만 다르죠. 그 공동체 안에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게 참 슬픈 이야기고 이제 인도사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통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개종하면, 그러니까 인도 남부에 주로 남부에지만 기독교 교회 가면 이게 기독교 교회인지 힌두교 사당인지 눈 감고 이렇게 다시 뜨고 보면 몰라요. 전부 그 사람들의 기독교도 다 힌두교 신같이 생겼어요. 전부 다. 근데 이걸 이제 독실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같이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뭐가 문제냐, 그게. 별 문제 아니다. 인간이 자기 전통으로부터 완전 독립돼서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우상만 없다고 그럴 뿐이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그러면 없냐. 당신 돈의 우상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너무 철학적으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할 말은 없어지겠지만 과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비난을 할 부분도 아니고 남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좀 집중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죠. 영국의 통치하에서는 별로 존재하지 않았던 민족의식이 독립 이후 모디 정당에서 과격하게 표출되는 이유가 뭡니까? 뭘까요? 영국 때도 민족의식이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안 됐는데 독립 이후도 별것도 없다가 모디 때는 강력하게 이게 나타나거든요. 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거죠. 사람을 자극시키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극을. 파이프를 돌리는 거죠. 히틀러 같이. 독일이 왜 이렇게 우리가 약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계속 민족의식 하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디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슬림들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할머니들 강간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강간 이게 많죠. 그 다음에 우리 사원 파괴하고. 저 봐라, 사원 파괴됐잖아요. 저 사원은 지금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 라마 사원이 없다. 파보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겐지스강에 가서 물 떠와서 물 뿌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종교심을 자극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학자들도 가짜 역사학자들, 하짜 고고학자들 사이비
이 사람들 또 이제 한수를 들떠서 한수 더 떠서 라마가 랑가를 건너갔다고 하는데 그 라마야나 신화에 라마가 랑가를 건너갔다고 하는 거기에서 그 섬 이름이 랑가니까 나중에 세일런을 스리랑카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리랑카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잘 들어봐. 라마가 랑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섬을 건너갔어. 악마를 물리치러. 요 스리랑카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는 이름이 이상한 이름이에요. 이상한 이름 전혀 보도 듣도 못 나도 못 외워요. 옛날 이름이 따밀 이름이니까. 그리고 건너갔어. 그래서 이게 소문이 신화가 여러 가지 퍼졌어. 그러니까 요 이름을 이 이름을 스리랑카로 바꿔. 그래가지고 이 랑카가 어디냐?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그러면서 뭐 해저 바다에서 뭐가 발굴이 됐는데 기원전 10,000년 전 거다. 파보니까 기원 후 한 500년 정도가 됐는데 뭐 그런 이야기라든가 뭐 엄청난 신화들을 자긍심 차원에서 키워내고 그 다음에 핍박받는 오늘 아까 그 글을 쓰고 왔는데요. 1300년경에 무슬림들이 이제 인도에 들어와서 큰 세력을 형성을 하면서 델리에서 동쪽으로 말 타고 가서 계속 가가지고 빠뜨나 지금 비하르 지역에 있는 빠뜨나 옆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최초로 주거형 대학 기숙대학인 날란다 사원 어마어마한 700개의 마을에서 세금을 거둔 그러니까 왕이 크지도 않는 크지도 않은 국가 이름도 별로 없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국가에서 700개 마을을 세금을 저리 내라 나한테 내지 말고 해서 하사를 해가지고 전 세계 한국까지 중국, 한국,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란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와가지고 했던 세계 최고의 수준의 대학을 날란다 대학이라는 것을 불을 지릅니다. 근데 이제 그 페르시아 사람이 쓴 이제 사서에 보면 연기가 꺼진 게 6개월 꺼졌고 900만 권의 책이 불탔다고 하거든요. 뭐 인류의 어마어마한 이제 됐다. 그런데 왜 불질렀을까? 왜 불질렀겠어요?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해. 돈이 많으니까요. 거기가 돈이 많으니까. 700개 마을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쓰는 그건 실질적으로 은행의 업무까지 합니다. 은행.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려시대 때 우리 고, 보, 개 이런 게 전부 다 고려 불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인도에서부터 나와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하는 사업도 불교 사원에서 맨 처음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유럽 놈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시아도 천천히 자본주의로 이행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도 결국에 자본주의로 갈 타임이었는데 저것들이 들어와서 깔아뭉개기 때문에 못했다. 이 이론이 제일로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자본주의, 프리캐피탈리즘이라는데 그 경제가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매니팩처링도 생기고 기계까지는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이제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돈이 황금, 돈 뭐 이런 것이 심지어는 매니팩처링까지 그러니까 뭐 간의 수공업 있지만 절에서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행위, 생산행위를 다 해요. 지금도 다 하잖아요. 지금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걸 이제 쳐서 이제 그걸 다 불을 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들 무슬림은 유독 파괴하고 다 길을 죽이기 위해서 문명 파괴하기를 즐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힌두교나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죠. 근데 이런 부분을 불 질렀지 않냐? 누가? 무슬림이. 어디를? 우리 사원을. 여자들 살려줬을까? 다 죽였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네, 업이 되죠. 그럼 너 뭐야? 난 무슬림.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죽이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극을 모디가 유독 많이 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것이 인도에서 유독 심해졌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지만, 처음에 광주에서 서울로 대학교를 가가지고 사는데, 뭐 전라북도 사람들, 우리 집 사람들, 전라북도 사람들은 말이 쉽게 바뀌니까 그래 금방 서울말로 써요. 근데 우리는 못 써요. 그래도 우리도 말만 먹으면 서울말 쓸 수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못 바꿔요. 못 바꾸는데 경상도 사람은 너무너무 당당해요. 너무너무 당당해.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비굴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 둘이 오자마자 바로 번쩍 바꿨어요. 부산. 니들은 부산이다. 우리 아들이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하길래 롯데로 바꿔. 롯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거 편가름으로 인한 핍박도 우리가 이제 뭐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그 어렸을 때 막 자극적인 것을 우리 쪽에서도 많이 받았죠. 전라도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달면 뱉고 쓰면 삼키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서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극. 그 소설가 그 누구죠? 오영수가 특질고라고 하는 책, 특질고라고 하는, 그러면서 전라도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막 피가 막 끓죠. 피가 끓어. 그런 걸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자극을 모디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졌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실리주의 중심 사상이 인도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이거 저 집사람이 이거 물어보고 둘 중에 하나 해서 저 위에 걸로 아래 걸로 안 했거든요. 안 물어봤는데 꼭 답이 또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만 실리주의 역사를 했고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안 했거나, 혹은 인도에서 실리주의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꼭 큰 역사적 사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네루가 중국하고 해가지고 평화공존 5원칙 해가지고 말 끝마다 사이좋게 살고, 중국이 침략하리라고는 아예 생각조차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럼 왜 그랬냐? 간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디의 완전 꿈속에 그리는 그런 것. 그러니까 그것은 중국은 그렇지 않았죠. 중국도 실리주의를 했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16년인가요? 2016년도 2008년도에 바다로 해가지고 뭄바이로 해서 들어와서 뭄바이가 테러를 했다고, 따지마할 호텔에 기관단 중국이 세워놓고 그냥 막 폭탄 던지고 해서 테러를 했잖아요. 테러를 한 달 가까이 그래 했는데,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특공대가 들어가 정리하고 난 다음에 파키스탄을 공습하자고 했을 때, 공습을 해서 우리한테 이로울 게 뭘까? 하나도 없어요. 그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양철지붕 몇 개 떼봤자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전쟁 나면 둘 다 치고받고 오면 둘 다 무승부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계속 국민들의 울분을 사귀고 외교적으로 계속 해결해야 우리가 더 이롭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특히 사람들 자체가 명분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명분을. 그러니까 우리 청태조가 침략을 해가지고 남한산성까지 쫓겨났는데, 거기에서 하여간 싸우자, 아니면 협상하자, 뭐 굴복하자, 싸우자, 굴복하자. 그러니까 이제 김상환하고 누구하고 하여간 뭐 그러기 겨울에 다 굶어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런 게 인도 역사에서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도는 가장 중요한 게, 인도는
거대한 제국이 없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그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인도 아대륙이라고 하면 이게 그러면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히말라야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통일한 게 이제 아쇼카거든요. 또 통일을 했죠. 근데 여기를 남겨놔요. 여기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걸 뭐하러 남겨놨을까? 응? 여기 남겨놓은 거죠. 따면이 삼국 조그만한 확 밟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익이 없으니까. 말 타고 가는, 여기는 고대 인도는 말이 그렇게 큰 무기가 아니었거든요. 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코끼리 타고 여기 넘어가려면, 백강공을 넘어가려면 이득이 별로 없다. 또 다시 올라오면 또 다시 반란 일으키면 그럼 어쩔 거냐.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일 큰 제국이고, 나머지는 전부 작은 나라로 쪼개져 있었어요. 인도는. 제국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굳이 얘하고 싸워서 정복을 시키고 굴복을 시켜서 너는 내 신하가 되라. 약조를 받아놓는 것으로 만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얘가 또 배신하면 또 전쟁해야 되고 또 배신하면 또 전쟁해야 되고 하니까 나하고 좋은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하냐로 몰고 가지, 굳이 하나를 거대한 세력을 만들어서 골치 아플 필요가 없지 않냐로 해서 굽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전부 다 정보를 하고 요놈은 또 떼서 줘버려요. 그러니까 두드려 패고 시범 보여주고 땅을 내줘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딸을 여기다가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의 외교를, 지금 인도 정부의 외교를 보면 현란합니다. 현란해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인도가 언제부터 미국하고 가까워졌는지, 이제 62년 전쟁 끝나고 나서 살살 미국하고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현란한 인도의 외교를, 관계를 보면 이제 네헤루 때 그 미스테이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모디 같은 경우가 아주 막 천부적인 천재인데, 외교 천재인데, 미국하고 가깝게 해놓고 미국까지 가서 뭐 영국 처칠 수상보다 더 환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환대를 받아놓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련 편을 들어요. 그리고 원유를 거의 헐값으로 원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식 팔면 이익 생긴다, 이때 팔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야 할 때 우리 원유 땡기면 되지, 나하고는 다른 걸 할 것이 뭐 있냐. 제3세계 외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양쪽에 붙어봤자 이익 나올 게 없다. 어느 한 중간에 서서 얘한테도 이익 보고 얘한테도 이익 보고 얘한테도 이익 보고 이러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인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인도만 그런다는 것도 아니고 인도의 역사가 다 그런다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실제로 사람들은 이 실리를 추구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던 수바시 찬드라 보스 같은 경우는 나치하고도 손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 일본하고도 손을 잡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 공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조차도 우리 인도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끼리 간디 노선하고 수바시 찬드라 보스하고 노선하고 충돌에 대해서 쌈질하고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헤루하고 간디하고 노선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같이 만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인도 사람들은, 여기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 말 들으면 제일로 사업할 때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가는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10이면 9사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 그 사람들은 많이 해요. 네, 그거죠. 저도 그걸 느꼈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내가 명분을 잃어도 난 내가 이득이 오면 내가 더 땡기면 되는 거 아니냐. 나만 그러냐.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냥 이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인도 사람들이 맨날 거짓말만 하냐? 그럼 또 브라만, 하이 퀄리티 브라만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희들 친구들도 그런 거 있어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힌두교 자체가 명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힌두교 자체에 힌디나 산스크리트에 명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실리입니다. 실리. 힌두교에서 제일로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 정치에서 볼 때 하지 마라 하는 게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는 조롱입니다. 조롱하지 마라. 근데 왜냐? 조롱하면 상대방이 적개심이 훨씬 커져요. 차라리 때려 죽이거나 이렇게 폭력을 쓰면 적개심이 적어지는데 조롱을 하면 적개심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다시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 정말로 실리적이죠. 힌두 신화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그런 것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리주의라는 측면의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려 깊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웃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사이드 이펙트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더 많은 것 같으면 일부러 그 액션을 안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든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에너지 안 쓴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뭐 사려 깊은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에너지에 낭비하지 마라. 근데 쓸데없는 에너지 안 쓰려고 의사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해보면.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그런 것 같네요. 질문을 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뭐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뭐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강 마쳤습니다.